아시다시피 식물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산합니다. 뿌리로 공급받는 것은 물과 무기양분이고 잎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유기양분이며 이것으로 뿌리에서 얻은 무기물과 혼합하여 새로운 유기양분을 만들어 작물의 성장에 이용하고 또 열매에 저장합니다. 그러니 튼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가장 원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극대화가 명품 농산물과 다소화가 직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합성 양과 관계에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농부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광합성은 식물이 잎을 통해 공기 중의 CO2와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합성하여 포도당을 생산하고 또 산소를 배출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물론 그냥은 안 만들어지죠. 두 가지 원소를 합쳐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죠. 공장에서는 고열과 고압을 이용하지만 여기에서는 햇빛이 이용되죠. 엄밀히 말하면 햇빛만은 아니지만 대기 수많은 기체 중에 왜 하필 이산화탄소냐 하는 문제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광합성의 극대화는 다음에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맞겠죠. 또 한 가지 원료인 물도 부족해서는 안 되겠죠. 평소에 작물 성장에도 부족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대기는 더더욱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농부들도 과학적 원리를 몰라도 잊지 않고 주었습니다. 논물 대듯이. 원료가 충분하다면 다음엔 이걸 만드는 일꾼이죠. 바로 엽록소의 원소인 수소, 탄소, 산소, 그리고 마그네슘과 질소입니다. 수소나 탄소, 산소는 대기 중에 많고 많으니 걱정 없고 질소, 또 무엇보다 마그네슘입니다. 밑비료로 토양에 살포도 하지만 긴급시에는 몇몇 시비를 해야 굵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질소도 모자라면 같은 방법입니다. 질소 과잉도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모자라면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공장, 즉 잎이 많은 것도 광합성 양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광합성을 위해 무조건 잎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한계치가 있고 포화점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 사과 한 개, 수박 한 개가 필요한 만큼 크기를 위한 필요 잎수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잎이 많다고 더 큰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잎수가 많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낡은 잎, 벌레 먹은 잎, 햇빛에 가린 잎은 광합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 군식구입니다. 오히려 양분만 소비하고 병만 발생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통풍을 방해하는 잎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씁니다. 잎 근처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소비하였으면 공기순환으로 다른 곳의 이산화탄소가 잎으로 이동해야 쓸 수 있습니다. 약간의 대기순환, 산들바람은 광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아다리 고추나 가지 아래 가지가 무성하면 따주고 과수의 도장제가 커지면 여름에도 잘라줍니다. 바로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루 중 광합성 양은 언제가 많을까? 학약표 안 봐도 광합성 이름에서처럼 가장 밝은 때인 정오 무렵이겠죠. 우리 같으면 12시가 조금 지나야 정오니 그때 가장 활발하겠죠. 광합성이 활발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CO2 흡수량과 방출량을 측정하여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은 광합성 외에 호흡도 하죠. 식물은 반나 없이 호흡을 하죠. 호흡에는 애써 만든 포도당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양이 같을 때를 보상점이라고 하는데 대략 아침과 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12시 이후 2시경까지 광합성 양이 뚝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아래 표에서 보듯 작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낮잠 현상이라고 합니다. 잎에 전분 축적이 많아 그렇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오전에 만든 제품이 쌓여 일꾼들이 잠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설 재배에서 오전 광합성 활동을 최대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광합성 작용은 활발하겠지만 여기에도 당연히 한계치가 있겠죠. 이건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이 다르고 또 그 식물마다 차이가 있어 그 수치를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광포화점에서 그 이상의 빛은 광합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광포화점은 응달에서 크는 음지식물이 낮고 햇빛을 많이 받아 성장하는 양지식물은 높습니다. 식물마다 광합성이 필요한 빛은 다르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빛의 파장, 즉 광선의 종류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알아보려면 광합성은 주로 가시광선에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빨간색 계통에서 가장 강하고 다음은 청색 계통, 그리고 파장이 중간인 황록 계통에서 적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피부를 통해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B를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합성 양을 떠나서 빛의 파장은, 즉 빛의 색깔은 작물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적외선은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같이 특성 성분 향상과 관련이 있고 주황색은 해충을 방제, 녹색은 곰팡이를 발생을 억제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자주색은 잎을 두껍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몇몇 회사에서는 이런 기능성 LED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직접 경험이나 들은 이야기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은 광합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모든 생장에 관여하며 특히 빛 광선에 따라 그 효과는 차이가 있어 이는 LED 발광 기술 개발과 함께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광합성 양에서 온도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온도가 높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아니, 역효과가 생깁니다. 이것도 열대작물, 온대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략 35도까지는 증가하나 그 이상이면 급락한다고 합니다. 하우스 시설 재배에서 4, 5월만 되어도 정오 무렵에는 온도가 40도를 보통 넘습니다. 여기서도 통풍을 원활히 해서 온도를 낮추면 CO2 공급과 온도 낮춤으로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농산물 경매장에 가보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설 하우스를 지을 때나 작물 재배에서 이미 이 원리를 활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모든 것은 첨단 과학 원리에 의해 처리하는 스마트 농법에서 이건 초보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저야 텃밭 농인이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들여 스마트 농법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들은 풍문으로도 비료의 각 영양소 공급, 심지어 맞춤 관수까지 모두 과학적 수량에 의하여 제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에서 가장 간단한 물 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적정 관수만 잘 해도 수확량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론 시설 재배에서 유리하겠지만 토양의 적정 수분을 항상 체크하고 적정 시기에 적정 양을 급수하는 것, 재배하는 작물별 데이터를 따라 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토양과 수분 함유에 대한 성질, 작물의 수분과 양분 흡수 등에 대한 기본 상식은 깔고 있어야 합니다. 내 농사를 남에게 맡기면 그만큼 생산비는 더 들어갑니다. 힘을 빌리면 적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머리를 빌리면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